서울의 늦겨울 아침, 바타르는 새벽 4시에 시작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막 끝냈습니다. 찬바람에 귀가 시려왔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은 돈을 드디어 찾는 날이었으니까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난방기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는 봉투를 받는 순간 그는 몽골 고향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공부 잘하고 있지?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작년 추석 영상통화로 들었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46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146장. 그는 봉투를 열어 그 돈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때 묻은 지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지폐는 구겨져 있었고 어떤 것은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하지만 바타르에게 이 한 장 한 장은 금덩이보다 소중했습니다. 이 돈의 절반인 70만 원은 편의점 야간 근무로 벌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주일에 5번. 졸린 눈을 비비며 진열대를 정리하고 새벽 배송 물건을 하역했습니다. 겨울밤 냉동실 문을 열 때마다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시급 9,160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 달이면 약 120만 원, 생활비를 빼면 7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40만 원은 주말 주유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하의 날씨에도 밖에 서서 차량을 유도하고 기름을 넣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손님들에게 뭐라는 거야, 답답하게. 라는 핀잔을 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외국인이 왜 여기서 일해? 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36만 원은 식당 설거지와 배달 아르바이트로 모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기름때 묻은 접시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고무장갑을 끼고 계속 일했습니다. 배달을 나갔다가 겨울밤 빙판길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팔꿈치가 까졌지만 음식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쏟아지면 그의 월급에서 빠지니까요. 6개월 18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팠어도 참았고 피곤해도 버텼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SNS에 올린 놀러가는 사진을 볼 때마다 부러웠지만 휴대폰을 끄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146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 달 용돈일 수도 있는 돈이었지만 바타르에게는 지난 6개월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희망이었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어.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어. 그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가방 안쪽 서류칸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지퍼를 2번 확인하고 가방 끈을 어깨에 단단히 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73번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올라탔습니다. 바타르도 그 속에 섞여 간신히 버스에 올랐지만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키 큰 남성이 먼저 차지했고 그는 흔들리는 차체의 균형을 잃으며 옆 승객과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한국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좌석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고 그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앞자리가 비자 앉으려다가 어르신이 오시는 게 보여 다시 섰습니다. 고향에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어른께는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더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바타르는 앞으로 쏠리며 가방을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등록금을 낼 수 있어. 그러면 학생증을 받고 정식 학생이 되는 거야.
그는 창밖의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낯선 땅에서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보내준 비행기 표, 공항에서 흘리던 어머니의 눈물, 꼭 성공해서 돌아오너라던 그 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학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몸을 녹이고 잠시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대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도 내일이면 저들처럼 당당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내려던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칸 안을 들여다본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넣었던 그 갈색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곳에 넣었을 거야. 바타르는 황급히 가방의 모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앞주머니, 옆주머니, 심지어 안감까지 손을 넣어 확인했습니다. 패딩 안주머니를 만지고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카페 바닥에 엎드려 의자 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봉투는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을 모았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혹시 버스에 떨어뜨린 건 아닐까, 혹시 정류장에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에는 새로운 버스가 서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휴지, 낙엽만 나뒹굴 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부끄러움 따윈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학교를 그만두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건 곧 어머니의 빚이 헛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 에르데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어. 수화기 너머로 에르데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가만히 있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끄는 바타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이국 땅의 청년이 왜 우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10분쯤 지나 에르데네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바타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형, 진정해.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아? 두 사람은 버스 승강장, 은행, 편의점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에르데네가 휴대폰 번역기를 켜서 돈봉투 찾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장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경찰서 가보세요라고 했지만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바타르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젠 정말 끝이야. 그때 편의점 앞에서 담배 진열대를 정리하던 박상호 사장이 두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야간 근무를 했던 바타르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그 학생이 왜 저렇게 당황한 표정일까 싶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에르데네가 번역기 화면을 보여주자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월급 봉투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참담함, 그 절망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 가자 빨리. 그는 두 사람의 팔을 잡고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바타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텅 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의 땀이, 어머니의 희망이, 그의 미래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에르데네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 아직 포기하지 마. 좋은 사람이 주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바타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참으며 앞만 바라봤을 뿐입니다. 파출소까지는 5분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끝없이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포 파출소 입구 앞에서 바타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국 땅에서 경찰서라는 곳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혹시 불법 체류자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혹시 한국말을 못한다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에르데네가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형, 들어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바타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거운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무전기 소리, 전화벨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청년은 입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앞에 앉아있던 경사 박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6세, 파출소에서 20년을 근무한 그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국인 학생 2명, 겁먹은 표정, 떨리는 손.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바타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에르데네가 옆에서 대신 입력했습니다. 등록금 돈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화면을 박영수에게 보여주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봅시다. 박영수는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타르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에르데네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순경 강민재가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바타르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으니까요. 박영수는 노트를 꺼내 언제, 어디서, 얼마라는 3가지 질문을 크게 적어 보여줬습니다. 에르데네가 번역기를 켜서 한 문장씩 입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은행에서 찾았어요. 273번 버스 탔어요. 146만 원이었어요. 박영수는 또박또박 받아 적으며 학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30년 전 자신이 공장 노동자였을 때 월급 봉투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임신한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날 현금 봉투를 받아 집으로 가던 길에 주머니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그날 밤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던 기억. 박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도와줄 차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민재 순경, CCTV 확인 가능한가?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27살 신입 순경 강민재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관할 구역 CCTV 목록을 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3대, 카페 앞에 1대, 은행 입구에 2대, 총 6대의 카메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제어 프로그램에 접속해 오전 9시부터의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바타르가 은행에서 나와 봉투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민재가 외쳤습니다. 바타르가 벌떡 일어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타르가 버스 정류장에서 273번 버스에 오르는 장면, 차가 출발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다음 정류장 CCTV는 고장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혀를 찼습니다.
이 구간은 작년부터 수리 요청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고쳤군. 강민재는 카페 앞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바타르가 버스에서 내려 카페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봉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바타르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바타르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해 봅시다. 박영수는 전화를 들어 273번 노선을 관리하는 운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마포 파출소입니다. 오늘 오전 273번 버스에서 분실물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상대방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박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분실물 특징과 시간대를 자세히 설명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파출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타르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두 손은 바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에르데네가 다시 번역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등록금 납부 마감 내일이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박영수는 그 문장을 보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찾지 못하면 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사건 기록부를 펼쳐 긴급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분실 146만 원 내일 마감이라고 빨간 펜으로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작게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대기 예정. 반드시 찾아주자. 그것은 경찰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다짐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주변 편의점, 식당, 약국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돈 봉투 주운 분 있으세요? 갈색 서류 봉투에 현금 들어있는 거요. 하지만 대부분 없어요. 못 봤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떤 가게 주인은 요즘 그런 돈 누가 주워? 벌써 누가 가져갔겠지라며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재는 씁쓸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영수는 그런 후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타르와 에르데네는 파출소 한쪽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들 앞 작은 테이블 위에는 식은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쳤지만 실내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무전기가 가끔 잡음을 내며 울렸고 사람들이 드나들며 다른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쟁, 실종 신고. 일상적인 파출소의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바타르에게 이 하루는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에르데네가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번역기에 또 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형, 포기하지 마. 꼭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바타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학생 앞에 쪼그려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늘 하루가 남았잖아. 누군가 꼭 가져다 줄 거야. 바타르는 고개를 들어 박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정말 그럴까요? 라는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확신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파출소 안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바타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르데네는 편의점에 다녀와 삼각김밥과 물을 건넸지만 바타르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교대 시간이 되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가지 않고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오늘만은 이 학생들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재도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파출소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그 돈을 가져다 주기를. 다음 날 아침 7시 윤미정은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58세 보험회사에서 30년을 일한 그녀에게 출근길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아메리카노, 어깨에는 10년째 메고 다니는 가죽 가방, 발에는 굽 낮은 검은 구두.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버스만 타면 따뜻해질 테니까요. 길가의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로 걸으며 그녀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를 따라 걷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난간 및 그늘진 곳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비닐 조각, 낙엽과 함께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냥 쓰레기겠지. 하지만 몇 걸음 지나친 뒤 무언가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 서울소진대학교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돌아서서 다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자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몇 명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CCTV 카메라를 찾았지만 고장 표시등이 켜진 채 기울어진 폴대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겨 안고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지 않아도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흰 종이 한 장이 돈 위에 덮여 있었고 거기에는 붉은 볼펜으로 등록금 146만 원이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것 같았습니다. 윤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146만 원. 요즘 대학 등록금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그녀는 문득 30년 전 자신의 첫 월급날이 떠올랐습니다. 28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그녀는 보험회사 사무보조로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 35만 원을 받던 날 손에 쥔 봉투가 너무 소중해서 집에 갈 때까지 가슴에 꼭 안고 갔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께 신발을 사드렸고 동생 학비를 보탰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동생은 고등학교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146만 원. 누군가에겐 간절한 돈이겠지. 윤미정은 봉투를 다시 닫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정도 버스에 올랐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뒷자리에 앉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앞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마치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대학생일까? 아니면 그 부모님일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33,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도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등록금을 한 학기 늦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등록금 미납 통지를 받고 집에 와서 말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윤미정은 친정어머니께 돈을 빌려 겨우 등록금을 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작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등록금이라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꿈이고 미래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동료가 미정 씨,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방을 열어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었고 등록금이라는 글씨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분실물 신고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위에 나온 답은 가까운 파출소 방문이었습니다. 그래, 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되겠구나. 윤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주인이 이미 신고했을까? 혹시 지금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봉투에 적힌 서울소진대학교라는 글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대학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 학생이 잃어버린 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뉴스에서 봤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학교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 지금 울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 내내 그녀는 일을 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봉투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5시 30분, 정시 퇴근 벨이 울렸습니다. 동료들은 미정 씨, 오늘 회식인데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거절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꼭 파출소에 가져다 줘야 해. 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고 차량들은 빵빵거리며 도로를 메웠습니다. 윤미정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걸었습니다. 파출소는 회사에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겠지만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몰려왔고 발바닥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돈을 안 주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아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돌려줬을까? 요즘 세상에 돈 주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녀도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146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생활비로도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돈에는 누군가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파출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윤미정은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하루 종일 가방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파출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접수대에는 젊은 순경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이걸 주었는데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저녁 6시 40분 마포 파출소에는 하루의 마지막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어 낮 근무조는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사 박영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유학생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책상 위 메모장에는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몽골 유학생 바타르, 등록금 146만 원. 분실 내일 마감, 반드시 찾아줄 것. 그는 메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혹시 아무도 가져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유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출입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갈색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접수대로 다가왔습니다. 순경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봉투를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오늘 아침에 주었는데요. 주인을 찾아주셨으면 해서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강민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가지런히 정리된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덮여 있었고 거기에는 붉은 볼펜으로 서울소진대학교 등록금 146만 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책상 위 사건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어제 접수된 분실 신고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몽골 유학생 바타르, 등록금 146만 원, 갈색 서류 봉투. 모든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사님. 강민재는 흥분한 목소리로 박영수를 불렀습니다. 박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왔습니다. 강민재가 봉투를 건네자 그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의 낡은 모서리, 메모지에 서툰 글씨체, 146이라는 숫자. 모든 것이 어제 그 학생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경찰 생활 중 이런 순간은 몇 번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순간. 그것도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말이죠.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수는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주우셨죠? 윤미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출근길 버스 정류장 근처 난간 밑에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봉투에 대학교 이름이 적혀 있어서 혹시나 싶어 주었죠. 안을 보니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즉시 현금 계수기를 가져와 돈을 확인했습니다. 딱딱 소리를 내며 기계가 지폐를 셌습니다. 10,000원짜리 146장, 총 146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박영수는 사건 기록부에 붉은 펜으로 크게 줄을 그었습니다. 분실물 회수 완료. 그리고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윤미정님께 감사.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그는 펜을 놓고 강민재에게 지시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록부에 적힌 번호는 외국인 등록번호였고 휴대폰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박영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맞다. 외국인 학생들이라 연락처가 제대로 안 적혀 있었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학생을 데려온 편의점 사장 박상호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겠군. 박영수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박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어제 파출소 박영수 경사입니다. 아, 경사님. 무슨 일이세요? 박영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학생 봉투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학생들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박상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와, 대박.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3분 후 박상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들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래요. 1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파출소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윤미정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학생들이 곧 올 겁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해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가운 겨울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박영수는 봉투를 금고에 임시 보관했습니다. 절차상 주인이 확인한 후 정식으로 인계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금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2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보다 사건을 해결했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청년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고 한 어머니의 기도가 담긴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택시 안에서 바타르와 에르데네는 숨죽인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순간 바타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가 파출소에 있대. 지금 당장 가봐. 에르데네가 소리쳤습니다. 바타르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야? 진짜 찾은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포 파출소로 가주세요. 빨리요. 에르데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택시는 겨울 저녁의 교통정체 속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바타르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에르데네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진짜 찾은 거야. 이제 괜찮아. 하지만 바타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는 아닐까? 혹시 다른 봉투는 아닐까? 온갖 불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두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에르데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이요. 10분이 지나고 택시는 마포 파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타르는 택시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건네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에르데네가 형, 거스름 돈.
하고 소리쳤지만 바타르는 이미 파출소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에르덴에도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였고 그 안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타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파출소 안에는 경사 박영수, 순경 강민재, 그리고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타르와 에르데네가 헐레벌떡 들어서자 박영수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책상 쪽으로 걸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타르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잃어버린 그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진 부분, 볼펜 자국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박영수가 봉투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당신 거 맞죠? 바타르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에르덴에도 옆에서 눈을 붉혔습니다. 박영수는 봉투를 바타르 앞에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46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바타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겪은 모든 고난, 어머니를 위해 참았던 모든 고통, 어제 하루 동안 느꼈던 절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타르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저분한테 해야지. 그는 윤미정을 가리켰습니다. 바타르는 고개를 들어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중년 여성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타르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파출소 안 형광등 아래서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의 추운 겨울밤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바타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에르덴에는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수는 두 청년이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강민재는 휴지 한 뭉치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파출소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타르는 몇 번이고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1장, 2장, 3장. 손가락으로 세다가 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 있네요. 그는 에르데네에게 몽골어로 무언가 말했고 에르데네도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기적이다, 믿을 수 없다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박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경찰 생활 중 이런 순간을 몇 번이나 맛보았을까요? 범인을 잡아도 사건을 해결해도 이렇게 가슴 벅찬 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박영수는 부드럽게 말하며 분실물 반환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습득자, 분실자, 금액, 일시, 장소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빈 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습득자 윤미정, 분실자 바타르, 금액 146만 원, 습득 장소 마포구 우리동 버스 정류장 인근. 그가 펜을 바타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바타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타르는 서명란 앞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에르데네가 옆에서 그의 손목을 잡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형, 천천히 해. 바타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바아타아르으. 서툰 한글이었지만 그 어떤 서명보다 진심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박영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 돈은 당신 거예요. 그가 봉투를 다시 바타르에게 건넸습니다. 바타르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박영수를 향해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이 말입니다. 박영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에요. 그는 뒤에 서 있는 윤미정을 가리켰습니다. 저분께 인사하세요. 저분이 이 돈을 가져다 주셨어요. 바타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중년 여성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타르는 윤미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다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미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그녀가 황급히 바타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타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명확했습니다. 윤미정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에르데네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를 켰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한글을 입력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형은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이 돈이 없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고향 어머니께서 빚을 내서 보내주신 돈이에요. 아주머니가 우리 형의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에르데네는 그 화면을 윤미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읽는 윤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윤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46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박영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의 분실 신고가 들어오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특히 현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카드나 지갑은 그나마 신고율이 높지만 현금 봉투는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미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남의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그때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바타르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르데네가 번역기에 그녀의 말을 입력하자 바타르는 더욱 세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타르는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윤미정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습니다. 윤미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체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순간
파출소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영수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윤미정은 손을 놓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그녀는 볼펜으로 무언가 적더니 바타르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졸업하면 연락 한번 주세요. 축하해주고 싶어요. 바타르는 그 메모지를 소중히 받아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에르데네도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두 청년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영수는 일지를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분실물 반환 완료. 습득자 윤미정, 분실자 바타르. 금액 일치. 오후 7시 25분 귀가 조치. 그리고 맨 아래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마포구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그는 펜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내일 학교 가서 등록금 내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파출소로 오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바타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르데네는 번역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경찰 최고. 라고 입력해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두 청년은 봉투를 품에 꼭 안고 파출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바타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영수, 강민재, 윤미정. 세 사람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타르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르데네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파출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두 청년이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포옹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고 피곤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맞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했어. 박영수는 윤미정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윤미정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경사님. 저도 옛날에 어려울 때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그냥 그때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이 월급 봉투를 잃었을 때 어느 할머니가 그것을 주어 파출소에 가져다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경사님,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학생들, 정말 힘들게 살았나 봐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여기 왔을 때 봤는데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6개월 동안 모은 돈이라더군요. 편의점, 주유소, 식당. 3군데서 아르바이트 했대요. 그것도 학교 다니면서요. 윤미정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참 힘들게 사네요. 박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하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세상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강민재가 차를 2잔 가져와 박영수와 윤미정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윤미정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 안 가길 정말 잘했다. 만약 회식에 갔더라면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의 눈물, 그 감사의 포옹, 그리고 이 따뜻한 느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8시가 되었습니다.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저도 가봐야겠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아서요. 박영수가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좋은 경험했어요. 오늘 참 뿌듯한 하루였어요. 그녀는 파출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윤미정이 돌아간 후 박영수는 책상으로 돌아와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윤미정님, 바타르 학생, 그리고 오늘 이 일에 관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파출소 안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가슴속이 따뜻해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포 파출소에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여느 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학생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고 봉투를 가슴에 안았던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사건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쓰면 이 따뜻한 감동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분실물 반환 성공 사례 보고서. 2025년 2월 5일 몽골 국적 유학생 바타르 25세가 등록금 146만 원을 분실. 다음 날 시민 윤미정 58세의 습득 후 파출소 신고. 금액 전액 회수, 분실자에게 반환 완료. 그는 문장을 입력하다가 커서를 멈췄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와 절차만으로는 어제의 그 감동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고서 맨 아래 특이사항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시민 윤미정님의 정직과 선의가 한 청년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경찰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박영수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년 경찰 생활 중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이렇게 가슴 벅찬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순경 강민재가 출근해서 들어오더니 책상 위에 보고서를 보고 물었습니다. 경사님, 어제 사건 보고서예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응, 상급부서에 올려야 해. 좋은 사례는 공유해야지. 강민재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사님, 어제 정말 좋았어요. 저도 경찰하길 잘했다는 생각 들었어요. 박영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일이 늘 범인 잡는 것만은 아니잖아. 때로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도 우리 몫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편안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못 잤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어제 일을 얘기했더니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강민재는 보고서를 들고 팩스기 앞으로 갔습니다. 관할 경찰서 홍보팀으로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윙윙 소리를 내며 종이를 빨아들였습니다. 몇 분 후 홍보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포 파출소죠? 방금 받은 보고서 내용 확인했습니다. 이거 지역 뉴스 보도 자료로 활용해도 될까요? 박영수는 수화기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학생 신상은 최대한 보호해주세요. 외국인이라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너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보험회사 사무실에서는 윤미정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제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올 때 바타르가 보여준 그 눈물, 꼭 잡았던 그 손의 온기.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지갑을 꺼내 어제 받은 접수 확인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분실물 습득 신고 확인서 습득자 윤미정 습득 금액 146만 원. 간단한 서류였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정 씨, 미정 씨. 옆자리 동료 박선영이 급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윤미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마포, 시민의 정직이 만든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깜짝 놀라 화면을 가까이 당겨봤습니다. 기사에는 어제 파출소에서 있었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이름은 윤모 씨로 익명 처리되어 있었고 학생 이름도 외국인 유학생 A씨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중간에는 파출소 CCTV에서 캡처한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처리된 영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뒷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 학생과 악수하는 장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윤미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박선영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윤 대리님, 정말 멋지세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윤미정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부장님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대리, 우리 회사 직원이라서 자랑스럽네. 이런 일은 본받을 만한 거야. 윤미정은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 맨 아래에는 담당 경찰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민의 정직과 선의가 없었다면 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윤모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낍니다. 박영수 경사의 말이었습니다. 윤미정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한 거 맞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녀는 접수 확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아들 사진 옆에 그 종이를 꽂아 넣었습니다. 언젠가 힘들 때, 지칠 때 이 종이를 보면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했었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보험 서류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에휴, 오늘도 일이 많네 하고 한숨부터 나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끝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소대학교 행정관 2층 행정실에서는 바타르가 등록금 납부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파출소에서 돌려받은 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행정직원 김보람이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바타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학번을 말했습니다. 김보람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바타르 씨. 등록금 납부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오늘 납부하시는 거죠?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제 사정이 있었어요. 김보람은 봉투를 받아들고 현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146장. 정확히 146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말했습니다. 원래 기한 지나면 연체료가 붙는데 특별히 오늘까지는 예외로 해드릴게요. 사유서 내셨으니까요. 바타르는 두 손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금보다 귀한 종이었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증. 학번 2023 성명 바타르. 납부 금액 146만 원. 그는 영수증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타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보람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힘드셨죠? 유학생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바타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고 행정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겨울의 햇살이 교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오가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사는 학생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 평범한 대학 풍경이었습니다. 바타르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세한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눈물인지 햇살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아,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타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등록금 냈어요.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바타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여기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어머니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몸 챙기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요. 통화를 끊은 바타르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히 146만 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되찾은 것은 돈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낯선 땅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희망과 감사. 이 모든 경험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미정이라는 이름, 박영수 경사, 강민재 순경, 편의점 사장 박상호.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배웠다. 돈을 잃고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선의 정직, 그리고 희망.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는 메모를 접어 지갑 속 윤미정의 전화번호 옆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마포 파출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수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한 건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그는 파일 표지에 붙은 스티커에 해결 완료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보관함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은 결국 아주 단순하죠. 그냥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강민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경사님, 그런데 습득자한테 사례금 주는 거 있잖아요. 윤미정 씨한테 연락드려야 하지 않나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사례금 받으실 분이 아니야. 전화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좋은 일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민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야.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분들을 지켜드리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두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서울에는 봄 기운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KBS 9시 뉴스가 시작되기 직전 지역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가정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뉴스 오프닝 멘트가 흘러나오고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시민의 정직이 만든 작은 기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마포 파출소 전경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마포, 시민의 정직이 지켜낸 한 청년의 꿈.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이곳 마포구에서 몽골 유학생 A씨는 6개월 동안 모은 등록금 146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 한 시민의 손길이 그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화면에는 파출소 CCTV에서 캡처한 영상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봉투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두 청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짧은 영상이었지만 강렬했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습득자 윤모 씨는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14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버스 정류장과 파출소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도보 15분 거리. 윤 씨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수 경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민의 정직과 선의가 없었다면 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뉴스 마지막에는 바타르의 짧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한 청년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뉴스가 끝나고 전국의 가정집에서는 조용한 감동이 번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배우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시각 윤미정은 자택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성호가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 속 자신의 뒷모습이 지나가자 윤미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부끄러워 죽겠네.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 한 거야. 나도 자랑스러워. 윤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그냥 당연한 일 한 건데.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폭발했습니다. 미정아, TV 나온 거 너지? 대박. 우리 반 자랑이다. 진짜 멋있어. 윤미정은 휴대폰을 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야.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윤미정은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엄마가 그런 일 했어? 윤미정은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우연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 윤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아, 고마워. 엄마도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한 거야. 엄마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윤미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서울소신대학교 학생 게시판에는 바타르의 감사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한국어, 몽골어, 영어 세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등록금을 잃어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정직함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잃었지만 대신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음의 따뜻함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미정 아주머니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수 경사님, 강민재 경찰관님, 편의점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 따뜻한 기억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기계공학과 2학년 바타르 올림. 편지 아래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바타르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 해요. 저도 다음에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겠어요. 바타르 씨 화이팅! 한국 생활 응원합니다. 댓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교 국제교류처에서는 이 글을 공식 SNS에 공유했고 순식간에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어떤 학생은 우리 학교 자랑스럽다고 댓글을 남겼고 어떤 교수는 감사할 줄 아는 이런 학생이 있어서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거대한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타르는 에르데네와 함께 기숙사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조명, 빌딩들의 반짝이는 창문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바타르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나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에르데네가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잖아. 두 청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타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미정이 준 메모지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와 함께 적힌 짧은 메시지. 졸업하면 꼭 연락주세요. 축하해주고 싶어요. 바타르는 그 메모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졸업하면 꼭 연락드려야지. 그때는 내가 좋은 소식 가지고 가야 해. 에르데네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바타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취업 소식, 아니면 대학원 합격 소식. 뭐든 좋아. 그분들께 실망 드리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포 파출소에서는 박영수가 신입 경찰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바타르 사건이라고 적힌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신입 경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 사건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민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경사님,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일이 드문 것 같아요. 돈 주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정말 적거든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윤미정 씨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지. 그분 덕분에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학생도 꿈을 이어가고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는 서류철을 책장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파출소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해. 신입 경찰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따뜻한 서울, 해시태그 정직한 시민, 해시태그 146만 원 의기적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공유했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 일면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귀한 분이시네요. 저도 길에서 뭔가 주우면 꼭 신고해야겠어요. 바타르 학생도 윤미정 씨도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댓글을 남겼고 어떤 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 뉴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봐라, 저 아주머니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남의 돈 함부로 탐내면 안 돼.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렇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옛날에는 다들 그랬어.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야. 그게 사람 사는 기본이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 속 바타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따뜻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바타르는 그날 밤 자신의 휴대폰에 뉴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자막은 몽골어로 번역해서 함께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영상 봤다. 엄마가 울었어. 그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하구나. 너도 나중에 꼭 저런 사람이 되렴. 바타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미정의 이름은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의 익명 시민, 정직한 아주머니,
천사 같은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SNS에는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윤미정은 그 글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수많은 가정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들끼리.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답했고, 어떤 이는 솔직히 고민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작은 선의가 만든 파장은 서울 전체로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범한 58세 직장인 윤미정과 낯선 땅에서 꿈을 키우는 25세 청년 바타르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3월의 첫 주가 밝았습니다. 서울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로수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아침 햇살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바타르는 기숙사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발급받은 학생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위에는 그의 이름, 학번, 그리고 서울소진대학교 기계공학과 2학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증을 햇빛에 비춰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몽골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몽골은 아직 새벽이었지만 어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들아, 벌써 일어났어?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증을 화면에 비춰 보였습니다. 엄마 봐. 새 학생증 받았어. 어머니는 화면을 가까이 당겨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네. 자랑스럽다. 바타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한 거 기억하죠? 돈 잃어버렸던 일.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엄마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 바타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서툰 몽골어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주었습니다. 윤미정 아주머니 이야기, 박영수 경사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이야기. 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아, 그분들께 엄마가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네, 엄마 꼭 전할. 그리고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사람 될게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믿는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아. 통화를 끄는 바타르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정을 걸으며 바타르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언어가 서툴렀고 낯선 문화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지나가던 여학생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바타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도, 이 큰 대학에도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을 지나며 그는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자신이 쓴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 인쇄물이 추가로 붙어 있었습니다. 바타르 씨 응원합니다. 한국 생활 화이팅. 언젠가 저도 도움 필요한 사람 도와줄게요. 바타르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는 강의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편 그 시각 지하철 2호선 안에서는 윤미정이 출근길에 올라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하철은 강남역을 지나 교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터널의 어두운 벽이 빠르게 지나갔다가 역에 도착하면 환한 플랫폼 불빛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며 윤미정은 문득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지퍼칸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파출소에서 받은 분실물 접수 확인서였습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었다 펴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종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실물 습득 신고 확인서. 습득자 윤미정. 습득 금액 146만 원. 습득 일시 2025년 2월 5일. 간단한 서류였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였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삼역에 도착했습니다.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자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회사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회사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8세.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아들의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의 밝은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 씨, 좋은 아침이에요. 마포 파출소에서는 박영수가 오전 근무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교통 단속, 순찰 일정, 민원 접수 현황.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한쪽에는 특별한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 검은 펜으로 적힌 문구. 사람의 선의는 가장 확실한 보안장치. 그 옆에는 순찰 중 찍은 거리 사진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평범한 마포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경사님, 커피 드세요. 박영수는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차들은 멈춰 서서 기다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강민재. 네, 경사님. 우리 일이 참 보람 있는 것 같아. 범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도 우리 몫이잖아.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바타르 사건 이후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박영수는 메모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선의. 그게 결국 세상을 지키는 거야. 법도 중요하고 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는 일지를 닫고 순찰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무전기를 허리에 차고 파출소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3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도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신호등이 반짝이고 버스가 멈춰 서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바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강남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포에서는 주부들이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고 용산에서는 노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얼굴들이었지만 이 도시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비슷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워주는 청년,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아저씨, 길 잃은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학생. 작은 친절들이 도시 곳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고 하나둘 건물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바타르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윤미정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야간 근무 교대를 위해 다시 파출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도시의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산타워의 조명, 한강다리의 가로등, 아파트 창문의 불빛들. 1,000만 명이 사는 이 거대한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사람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모든 감정들이 이 도시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영웅이나 엄청난 사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잠시 멈춰서서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146만 원이 든 봉투를 주워 신고하는 것, 절망에 빠진 학생을 위해 밤늦게까지 기다려주는 것, 낯선 청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그리고 내 곁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윤미정은 평범한 58세 직장인이었습니다. 박영수는 20년차 평범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바타르는 낯선 땅에서 꿈을 꾸는 평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특별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한 선택, 포기하지 않기로 한 선택, 감사하며 살기로 한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 사이로 작지만 따뜻한 믿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들이 이 거대한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도시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수많은 작은 기적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을 신고하거나,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거나,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거나,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 세상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타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세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따뜻한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와 너의 세상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세상이